안녕하세요. 저는 뇌혈관 전문의 이진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먹은 달콤한 디저트와 오늘 아침에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당신의 기억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0세가 넘어서면서 자꾸만 깜빡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셨나요?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의 진화적 배신이자 잘못된 에너지 사용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를 다시 20대처럼 맑게 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치매 걱정 없는 노후와 활기찬 일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0세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노인의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시선 너머에는 여전히 또렷한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20살 무렵 이유 없이 자신감이 넘쳤던 시절,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았고 몸은 언제나 명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그런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활력은 무한한 자산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붙은 에너지 사용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몸을 지배하던 생리적 시스템은 매우 단순한 목표를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더 많이 도전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분비되는 특정 호르몬들은 근육을 키우고 경쟁심을 자극하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는 거침없이 흐르며 몸 전체가 마치 항상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나이라는 고개를 넘기 시작하면 한때 우리를 밀어올리던 그 장치들은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던 신호가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빠른 회전을 돕던 메커니즘이 오히려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혈관의 유연성은 점차 줄어들고 특정 기관의 기능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게 반응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사용의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 전력을 다해 달렸던 흔적이 중년 이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화라는 거대한 설계의 냉정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몸은 오래 살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남기기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번식이라는 목표가 달성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세밀한 배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활력은 노년까지 보장된 혜택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도록 허락된 에너지였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화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관리 실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제는 다른 방식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섰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뇌는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연료, 같은 속도, 같은 자극을 계속 요구받을 경우 가장 먼저 과부하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뇌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젊음의 연장선 위에 그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운용 규칙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와 방법을 접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뇌를 지키는 첫 관문은 새로운 약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계약 위에서 움직여 왔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작동하는 중앙 통제실이 있고 수많은 신호가 오가며 잠시도 멈추지 않는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판단하고 예측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에너지 사용량만큼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외부 자극을 평가하며 다음 행동을 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경 신호가 오가고 그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활동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에는 자연스럽게 부상물이 생겨납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작동의 흔적은 반드시 남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흔적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 능력이 뛰어나고 복구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도 다음날 비교적 멀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사용되는 즉시 스스로를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은 점점 커지고 관리 효율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같은 양의 생각과 자극에도 뇌가 더 많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기던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 쉽게 정리되지 않고 집중 시간이 짧아지며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이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리 능력보다 관리 부담이 더 커지는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기억력 감퇴나 나이 탓으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 내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잔여물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정보 흐름이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게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곧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제부터의 뇌 관리는 더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더 잘 운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작정 자극을 늘리고 활동량을 키우는 것은 오래된 시스템의 과부하를 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작동을 줄이고 내부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뇌는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스템 내부에 실제로 어떤 물질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남은 흔적의 실체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수많은 판단과 기억을 만들어내며 움직이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미세한 잔여물들이 조금씩 축적됩니다. 평소에는 감지되지 않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기능의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잔여물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이 특정 단백질 성분입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생성되지만 관리와 제거가 원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포 내부의 에너지 생산 장치가 충분히 활발해 이러한 물질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생성되는 양과 제거되는 속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축적은 시작됩니다. 이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뇌의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세포 사이를 오가던 신호가 이전만큼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미세한 지연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느껴집니다.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잠시 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면 사고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집중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정신이 없다거나 집중을 못한다는 표현으로 넘기기에는 뇌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축적된 물질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인접한 신경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세포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뇌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고의 깊이가 얕아졌다고 느껴질 때 그 이면에는 처리되지 못한 잔여물들이 길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이 누적된 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뇌를 더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즐을 풀고 정보를 더 넣고 끊임없이 사용해야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량만 늘리는 것은 막힌 배수구를 둔 채 물을 더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가 작업이 아니라 정리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잔여물들이 왜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악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속에 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뇌를 가장 빠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자극은 무엇일까요? 강한 소음도 복잡한 정보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맛입니다. 혀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 감각은 뇌에게는 가장 손쉬운 연료 공급 신호로 인식됩니다. 다른 영양소들이 소화와 전환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쓰이는 것과 달리 당분은 거의 지체 없이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필요 없는 즉각적인 보급품인 셈입니다. 이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단맛은 희귀했고 곧 생존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과일이나 꿀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섭취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회로는 단 것을 만나면 보상 신호를 강하게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설계가 결핍의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풍요가 일상이 된 지금 같은 반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현대인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로 시작하고 점심 후에는 달콤한 음료로 졸음을 쫓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빠른 연료 공급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뇌는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고 즉각적인 공급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집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잦은 급속 공급은 뇌의 에너지 처리 장치를 거칠게 만듭니다. 빠른 연소는 많은 열과 부산물을 남기고 이 잔여물은 앞서 이야기한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과 맞물려 부담을 키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지만 실제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연료의 양이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보급은 뇌가 스스로 조절할 기회를 빼앗고 다른 대안적 경로를 차단합니다. 결국 뇌는 값싸고 빠른 연료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고정됩니다. 2단계에 이르면 피로와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식습관에 따라 훨씬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 노화의 시계는 생년월일보다 식탁 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달콤한 연료를 처리하느라 혹사당하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지만 과도한 요구 앞에서는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늘 조용히 일해온 배달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묵묵히 일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칭찬받을 일도 거의 없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는 것. 세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슐린은 그 문을 두드리는 신호이자 전달을 담당하는 조정자입니다. 문제는 이 배달 요청이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거의 쉬지 않고 에너지 공급 신호가 발생합니다. 아침 식사, 간식, 점심, 후식, 저녁, 야식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인슐린은 계속 호출됩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세포 문 앞까지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내부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잦은 공급은 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세포는 더 이상 매번 문을 열 여력이 없어지고 점차 반응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정도였다가 결국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배달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도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은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니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더 많은 배달부를 투입합니다. 인슐린 분비량은 늘어나고 혈액 속에는 처리되지 못한 에너지와 신호가 동시에 넘쳐납니다.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효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너지가 충분한데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 모순적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뇌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뇌는 몸 전체 에너지 사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공급과 사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도 세포 문이 닫혀 있으면 뇌는 연료 부족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결과 피로, 집중력 저하, 사고 둔화가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뇌는 굶주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더 이상 조정자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본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였지만
과도한 요구 속에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나빠서가 아니라 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사용이 가장 성실한 장치를 망가뜨린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로 상태가 왜 뇌 청소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지, 그리고 인슐린 문제와 뇌 속 잔여물 축적이 어떻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대사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인슐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정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업무만 맡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남은 신호 물질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뇌 안에 쌓인 잔여 단백질을 처리하는 임무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평소에는 균형이 유지되지만 어느 한쪽 업무가 폭증하면 다른 쪽은 밀려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슐린 신호가 과도해지면 정리 시스템은 그 대응에 대부분의 자원을 써버립니다. 쉬지 않고 쏟아지는 요청을 처리하느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뇌 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은 제때 제거되지 못한 채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잔여물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며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영향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즉각적인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순간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느려지며 익숙한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빛이 잘 통하던 통로가 점차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의학 영상에서 이런 상태의 뇌를 관찰하면 특정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낮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연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달과 사용 과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에는 연료가 충분하지만 실제로 작동해야 할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뇌는 이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신호를 요구하지만 결과는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효율을 잃고 방어적인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패턴에 의존하고 복잡한 사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 실패로 인해 앞당겨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가 멈춘 공간은 결국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종착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정체된 상황에 가깝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정리 작업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또 다른 에너지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뇌가 포도당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가 왜 지치는지, 왜 스스로를 정리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뇌는 오직 하나의 연료에만 의존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뇌는 포도당만을 사용한다고 배워왔지만 이는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에너지 경로를 선택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몸은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음식이 끊기면 몸은 저장해 두었던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케톤은 단순한 비상용 연료가 아니라 뇌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사고는 차분해지고 집중은 오래 지속되며 불필요한 흥분 신호는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연소 과정이 훨씬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부산물이 적게 남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잔여물 축적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쉬지 않고 무언가를 먹습니다. 배가 완전히 비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몸은 굳이 다른 경로를 가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방 창고는 가득 차 있지만 꺼낼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뇌 역시 가장 빠르고 익숙한 연료에만 반응하며 대안 시스템을 시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지만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마다 한 가지 연료만 사용하도록 설정해 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연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한쪽 시스템만 혹사시키는 셈입니다. 결국 그 엔진은 빠르게 마모되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문제는 차량이 아니라 운용 방식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 의존도가 높을수록 앞서 언급한 인슐린 문제와 정리 시스템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반대로 케톤 경로가 활성화되면 뇌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기능을 깨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번째 연료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되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연료 시스템은 어떻게 다시 작동하게 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보충하고 자극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오히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일정 시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기존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빠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몸은 저장된 자원을 활용하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창고가 열리고 케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소 과정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체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뇌 역시 이 새로운 흐름에 맞춰 작동 방식을 조정합니다. 공복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면 인슐린 신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포 문 앞을 끊임없이 두드리던 초인종이 잠잠해지고 세포들은 다시 주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요청에서 벗어난 정리 시스템은 본래의 업무로 돌아갈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내부 정비 작업이 하나씩 재개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불필요한 흥분 신호가 줄고 사고는 한결 차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 상태에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와 신호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없는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단식이라는 단어는 종종 극단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리한 절제가 아닙니다. 일정 시간 동안 소화와 흡수를 멈추고 내부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선택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뇌에게는 재부팅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핵심 기능에 다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짧은 기간의 식사 간격 조절이 신체 전반의 노화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식단의 유행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 구조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회복을 앞당기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멈춤은 뇌에게 새로운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언제든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스템은 서서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상태가 왜 노년의 활력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배고픔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머리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판단이 흐려지며 짜증이 난다는 경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배고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 가지 연료에만 의존해 온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급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항상 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매우 짧습니다. 사냥에 실패하거나 이동 중일 때는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마다 몸은 다른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기에 사고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생존을 위한 경고이자 뇌를 깨우는 신호로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배고픔이 이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 음식이 있고 조금만 허기가 느껴져도 즉시 채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는 공복을 비상 상황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곧바로 기능이 멈출 것처럼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연료 경로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단식이나 공복 상태에 적응이 시작되면 배고픔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각은 차분해지고 사고는 오히려 정돈됩니다. 이는 케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급격히 출렁이지 않으면서 뇌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맑음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연료 전환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안 먹었는데 왜 더 또렷해지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는 우리가 배고픔을 잘못 이해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복이 아니라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부하였습니다. 넘쳐나는 연료를 처리하느라 뇌가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잃었고 그 결과 둔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배고픔을 없애야 할 증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채우는 대신 잠시 관찰하고
몸의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시 한번 원래의 유연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래된 유전자 기억이 깨어나듯 효율적인 모드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러한 적응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공복을 위협이 아닌 익숙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불필요한 긴장 신호는 줄어들고 사고의 깊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젊음의 회복이라기보다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뇌는 더 적은 자극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왜 노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일상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수를 목표로 삼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기억하며 누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선명도가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뇌의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같은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차이는 선택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자주 먹었는지, 얼마나 쉬지 않고 자극을 주었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뇌는 생각보다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반복한 행동의 흔적을 그대로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인지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상당 부분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방향 전환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채우던 습관을 줄이고 가끔은 비워주는 선택을 하는 것. 뇌에게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모든 당분을 끊거나 무리한 절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은 언제나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식사 간격을 조금 늘리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며 몸이 완전히 비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뇌의 운용 방식을 서서히 바꿉니다. 뇌 건강은 식탁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숨쉬는 환경, 반복적으로 접하는 화학 물질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음식과 플라스틱 용기, 과도한 인공 자극은 뇌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환경과 단순한 생활 패턴은 불필요한 신호를 줄여줍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뇌가 선호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100세 시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더 잘 관리하는 삶입니다. 몸과 뇌를 하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연료를 쓰고 필요할 때는 속도를 줄이며 정비 시간을 아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운용된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은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뇌는 그 변화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흐릿해지지 않는 삶.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온 시간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위해
조금 덜 채우고 조금 더 쉬게 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